네, 매크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신윤정 SK증권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국 경기와 관련해서 결국에 고용과 물가에 대한 지금 관심이 크고요. 어젯밤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최근에 좀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물가랑 고용 지표에 대한 초점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인하, 경기 둔화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기 시작할까 봐 고용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22만 9천 건 발표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노동시장의 우려를 조금 완화하는 측면으로 시장이 해석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을 많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세부적인 요인들을 좀 짚어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게 어떤 것이냐 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실업률 같은 걸 좀 예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도 4.2% 굉장히 안정적인 수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당연히 세부 항목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세부 항목을 보게 된다면 27주 이상의 장기 실업자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 경제활동 인구 자체도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는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의 질적인 측면은 감소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고용시장의 우려를 완화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실업률만 보더라면 견조하지만 고용 전반적으로 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둔화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잭스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 역시 물가보다는 고용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원로 이사 역시 노동 수요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고용 시장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사실 향후 고용 시장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계속 약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부분 사실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이유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사실 지표 자체, 그 레벨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기엔 되게 견조한 레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세부 항목을 볼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세부 항목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공급이랑 수요입니다. 그래서 기업들 지금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르질 않고 있는 거지 채용을 안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급 측에서도 계속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수요 측에서도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급 자체도 리스크 요인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민자가 못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 측면에서도 이제 좀 빈 공간이 생기고 있다라는 측면들을 좀 리스크 요인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제가 고용 지표를 볼 때 가장 좀 흥미롭게 지표를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발적 실업률이라는 겁니다. 자발적 퇴사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발적 퇴사율이 의미하는 거는 결국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이 직장을 때려치더라도 다른 직장에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그게 지금 팬데믹 이전을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거는 지금 가게 입장에서 고용 지표가 분명히 좋지만 가게 입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향후 이어질 수 있는 가게들의 소비도 역시도 함께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 전반에 둔화되는 모멘트들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용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연준의 초점은 물가보다는 고용에 좀 쏠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밤에 또 7월에 PCE가 나옵니다. 관세 영향이 본격화된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사실 이번 PCE 같은 경우에도 CPI처럼 물가에서도 관세 영향력을 좀 느낄 수 있는 모멘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어 항목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걸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큰 폭으로 상승해서 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부분들은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이유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시차라는 부분들 때문입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관세를 딱 인상되고 나서 당연히 바로 가게한테 가격을 전가하지는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가격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차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정책 때문인데요. 사실 우리가 관세 이슈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피로도 자체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실질적으로 관세가 부여되고 시작된 건 얼마 안 됐다라는 부분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이제부터 점진적으로 관세 영향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 역시도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2%를 상회하는 수치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그게 큰 폭으로 다시 5% 이상 상승하는 그런 것들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를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물가가 2%를 상회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스니크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가격표는 그대로 두는데 그 제품의 품질을 낮추거나 뭐 기능이나 서비스 측면에서도 좀 낮아지는 거죠. 결국에 가격만 그대로 두고 그 품질을 낮추겠다는 이야기인데 관세 타격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지금 이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좋은 건 아니죠. 사실 당연히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품의 질적인 측면이 떨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효용 감소다라는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사실 이거는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가를 하고 싶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당연히 상품 가격이 인상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사람들은 떠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막고자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비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 비용을 떠안는 일들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 전가의 가장 초기 단계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이것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까지 인상되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좀 우려 요인으로 말씀드리고요. 현재까지 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물가가 빠르게 오르지 않았던 이유를 좀 두 가지 이유를 더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에너지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수요 모멘텀도 약해졌다는 측면들 역시도 고려하게 된다면 물가 상승폭은 조금 그래도 제어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에 관세 때문에 기업들이 스니크플레이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상황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도 나왔습니다. 연준 위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기가 둔화가 될 수는 있지만 침체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죠. 연구원님께서는 미국 경기 상황 어디까지 보십니까? 어제 미국 GDP 잠정치가 또 새롭게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랑 이전치를 모두 상회하는 3.3%로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이 수치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향후 미국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했었던 이유는요. 미국 경기가 내수가 좋아서였고요. 내수 중에 특히 가계 소비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향후 가계 소비 모멘텀이 약해지는 구간에 나타날 거기 때문에 미국 경기 같은 경우도 함께 둔화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직 침체를 우려하기는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이유가 하방을 형성해주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다로 보셔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상에 모두 다 들어가는 게 바로 대미 투자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미 투자가 들어오게 된다면 미국 GDP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기 하방 압력을 좀 막아준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 소비 측면에서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고소득층이 소비를 방어해준다라는 겁니다.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소비 성향을 잘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소비가 큰 폭으로 꺾이는 걸 막아주고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침체보다는 둔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투자라든지 고소득층이 방어를 해주면서 미국 경기는 점진적으로 둔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이전 대비 호조를 보이자 베센트 장관은 OBBBA 덕분이다 이런 발언을 또 했죠. OBBBA 법안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도 좀 상향 조정됐다,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라는 평가들도 있는데 연구원님이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법안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단기적으로는 정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OBBBA 법안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투자라 이런 것들을 진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활발하게 생산활동을, 지출활동을 할 수 있는 요인들로 작용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OBBA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서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굉장히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정말 간단합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1기 때 TCJA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결국에는 노동이랑 투자 중심으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는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2025년 만료였는데요. 트럼프 1기 때 했던 거를 2기 때 다시 영구화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이 바로 OBBA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당연히 생산활동, 지출활동을 늘리기 때문에 미국의 성장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주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재정 적자가 정말 심각한 국가 중에 하나고요. 계속 재정 리스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자체는 세수를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출을 확대하겠다라는 걸 약속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끌고 갈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분명 단기적인 모멘텀들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 BBVA 법안이 단기적으로도 좋았지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모멘텀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내수와 관해서는 가계 소비 둔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연구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 부분 안에서 어떤 요인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십니까? 사실 고용 자체도 많이 리스크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가장 메인으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바로 부채 리스크입니다. 생각보다 미국 가계들도 부채 부담에 좀 많이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명의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이자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동시에 대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의미하는 건 결국에는 가계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소비 여력이 둔화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출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직면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연체율로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토탈 연체율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가 미국 가계 전체 부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모기지입니다. 근데 모기지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30년 고정금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 연체율은 바로 변동성이 높은 연체율인데요. 그게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입니다. 근데 신용카드 연체율은 지금 거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리스크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많이 떠오르는 감자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학자금 대출인데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학자금 대출을 유예해주거나 탕감해주는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그게 위헌이라는 한정이 났기 때문에 다시 재상환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게도 전체 자산 중에서 부채 중에서 모기지 다음으로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학자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월 상환은 굉장히 크게 뛰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학자금의 연체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사람들의 소비 여력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 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는데 미증시 흐름 최근에 좋았지만 일본 증시 역시 흐름이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입니까? 사실 일본이 최근에 굉장히 핫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이 증시를 선택했다라는 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또한 지금 내수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요. 이게 다 새로운 자본주의 덕분에 가능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각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거는 기시다 총리가 가지고 온 경제 개념입니다. 되게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이걸 더욱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계 임금을 올려주고 임금이 올려진 가계는 소비를 확대하기 때문에 내수를 중심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걸 목표로 하겠다라는 정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 이런 정책 효과가 점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가계랑 기업들 모두 다 지출 활동을 확대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도 이거를 더욱더 부흥시키고자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안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성장 모멘텀이 더욱더 강화될 것 같다는 기대감 유효하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일본을 생각할 때 가장 친숙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친숙한 정책은 아베노믹스였죠. 아베노믹스와 지금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둘 다 자민당 내부의 정책이고요. 그 성장을 디플레이션을 벗어나서 성장 기도를 가겠다라는 정책에서는 비슷합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엔화 약세를 통해서 수출이 강대가 되면 기업들이 잘 돼서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외수 기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면요. 기시다노믹스 같은 경우, 즉 새로운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초점이 가계입니다. 즉 임금을 올려주면 가계가 지출을 확대하기 때문에 내수 기반 성장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게 초점이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마찬가지로 사실 일본도 재정 적자가 좀 크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재정 적자를 자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사실
말씀해 주신 게 일본 정말 정답인 게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도 정말 부채국이기 때문에 네네. 정말 많은 재정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정부의 지출 모멘텀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 GDP 대비 국가 부채가 200%를 상회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적이다 혹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단기간에 터질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첫 번째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지금 세수가 정말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수가 진작에 된다라는 게 의미가 결국에는 가게가 내부에서 돌기 때문에 그게 다 세금이 거쳐질 수 있는 모멘텀이 확보가 된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한 일본도 역시나 이런 재정 리스크를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확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공채 의존도라고 하죠. 채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현재 지금 당장에 큰 폭을 터지는 리스크는 좀 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감세안이 크게 발표가 되거나 혹은 재정 지출안이 크게 발표가 된다면 이런 리스크가 다시 한번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재정 적자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당장 폭발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본 증시 시장 흐름도 좀 살펴볼 텐데요. 요즘에 아시아 증시 다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좋은데 일본 증시 하반기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증시 모멘텀 더 있을 것 같다.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가 새로운 자본주의란 정책 자체가 내수 부양책이라는 것도 측면도 긍정적이지만 또 하나 주요 골자로 두고 있는 게 증시 부양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있냐? 주주 환원을 강화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기업이 유보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를 일본 내 투자를 하거나 주주 환원을 강화해라라는 부분들을 내려왔고요. 근데 그게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메리트가 있는 시장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크게 두 가지를 또 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요. 일본은 생각보다 주식 내부에서 내수주가 차지하는 포션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지금까지 상승 압력을 받았던 건 대부분 수출주였기 때문에 이번에 내수주가 한번 내수 모멘텀이 같이 올라온다면 내수주 역시도 긍정적인 모멘텀 같이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같은 경우는 자국민이 굉장히 부유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대부분 현금성 자산이었는데요. 그거를 지금 혜택을 주면서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 증시로 바꾸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는데 증시 모멘텀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기조가 강화될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본 증시 좀 유효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증시의 호조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고요. 금리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10월에 BOJ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우에다 총리가 금리 인상 발언을 또 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BOJ 연내 금리 인상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 정말 간단하게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요건이 다 충족이 됐다라는 부분 때문인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BOJ 스탠스가 강경합니다. BOJ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화정책 정상화를 구축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골자를 벗어는 연내 금리 인상 한 번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도 보고 있고요. 또한 일본은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치를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됐다는 기조 하에서는 연내 큰 추가 인상을 한 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 하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항상 시장에 따라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사실 엔캐리 같은 경우에는 엔화가 강세를 굉장히 가파르게 가게 된다면 엔캐리로 했던 자금들이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자금에 충격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리스크를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캐리 트레이드라는 그 전략 자체가 원래는 채권으로 하는 플레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측면에서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엔화 강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갈 가능성은 좀 낮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을 지금 당장 우려하는 것은 조금 빠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9월 가대 10월 같은 넘어갔을 때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한 번 더 체감을 하고 그다음 BOJ가 얼마만큼 강경한 스탠스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낮기 때문에 조금은 완만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는 지금은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바로 어제였죠. 한국은행은 금통위를 통해서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시장은 10월에는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0.8에서 0.9로 굉장히 소폭이지만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한국 경제 현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지난 금통위 때 한국 GDP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 같은 경우 내용 세부적으로 본다면 내수도 좀 긍정적일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정부 지출 확대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본다면 사실 1%를 상회하는 GDP를 기록하기엔 좀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그 이유가 일단 저희 같은 경우 상반기에 GDP 마이너스를 한번 찍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여파를 좀 소화하는 게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된다고 본다면 첫 번째로 외수입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대가 되고 있는 건데요. 보호무역주의, 결국에는 관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관세고 보호무역주의가 결국 의미하고 있는 거는 비용 인상입니다. 수출에 대한 비용이 인상됐다는 측면에는 결국 외수 모멘텀이 꺾이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글로벌 수요처들, 즉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소비 모멘텀이 떨어지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외수 모멘텀을 기대하기엔 조금 어려워진 환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수 모멘텀이 안 좋아지면 내수가 좀 힘을 내줘야 되는 국면인데요. 긍정적인 건 우리나라 내수가 좀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점진적으로 소비가 올라오고 있는 모멘텀들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가파르게 큰 폭으로 올라오긴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저성장 국면 진입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채가 조금 많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가 상승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체감 물가라는 게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 체감 물가에서 기인하는 건 당연히 식료품 가격도 있지만 당연히 대출하기 어려워지고 대출 갚는 것도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삶이 어려워진 제가 체감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소비 패턴을 다시 한번 확대시킬 요인이 낮기 때문에 저성장 기조로 점진적으로 회복을 할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그래도 좀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달러 동향도 좀 봐야겠죠. 달러 인덱스가 100을 하회하고 있고 지금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달러 약세 요인이 좀 많지 않나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먼저 달러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달러 부분부터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움직임을 보일 거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미국 경기가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달러의 하방 압력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달러가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상대적으로 다른 화폐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달러 같은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레벨에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화폐들, 엔화나 유로화 같은 경우도 강세 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화폐들이 좀 달러를 좀 내려주기 시작을 하면서 원달러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 자체 경제에 대한 모멘텀이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 폭의 강세를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한 이 역시도 함께 조금씩 올라가는 레벨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면 벌써 9월입니다. 하반기 시장을 또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미국과 일본 경제 상황을 짚어주셨는데 남은 하반기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드려서 조금 무안할 정도지만 저성장 국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사실 외수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전반적으로 글로벌 전체가 수혜를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외수 모멘텀은 모두 다 수출 수입을 글로벌로 하기 때문에 모멘텀이 확보가 된다면 전반적으로 국가가 떠오르는 느낌을 받는데요.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외수 모멘텀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국을 보호해야 되는 스탠스가 좀 널리 퍼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원래는 경제적 이점에 따라서 수출 수입을 해왔었다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즉 지정학적인 연관성이 높은 애들한테 수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용 국면에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수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저성장 기조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내수가 그럼 힘을 내줘야 되는데 내수가 힘을 내주기 좀 어려운 국면입니다. 말씀해드린 것처럼 가계 소비가 힘을 내주려면 고용도 좋아야 되고 지출 모멘텀이 살아날 법한 좀 보조금이나 아니면 고용이 좋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수가 회복세가 좀 느리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조정장 들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일본처럼 네. 내수가 얼마큼 지출 여력을 확대할 수 있고 국가가 얼마큼 돈을 쓸 수 있냐에 따라서 차별화돼서 나타날 수 있는 모멘트에 나타날 것 같다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경제 향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오늘은요, 신윤정 SK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